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4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5학년도 입시 결과와 2026학년도 대입 이해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시 결과는 크게 수능 시험에 대한 결과와 두 번째는 수시 모집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별 학력 인구는 여러분들의 경쟁률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즉 2026학년도 학생은 전년도 비해 43,0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23,000여 명이 증가되어서 여러분들은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의 입시를 치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65.3%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졸업생은요 16만 897명, 비율로는 34.7%로 전년도에 비해 비율로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졸업생의 인원수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지정과목 폐지와 계열별 탐구 선택 가중치 등으로 인하여 탐구 영역별 변화가 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뒤에서도 알아보시겠지만 탐구 영역에서 사탐과 과탐에서 사탐의 응시 현황이 좀 증가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국어하고 수학 과목의 응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화법과 작문이 증가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즉 전년도에는 59.8%였는데요. 올해는 63% 응시를 하였고요. 수학 부분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나큰 변화가 있는 해는 아니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습니다. 수학 과목의 확률과 통계가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상위 대학 및 의예과 등의 학과 응시자들에 대한 미적분 제한이 좀 있어서 미적분 응시가 많았던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탐구 영역의 증가가 좀 많았던 해로 보여집니다. 2024학년도에는 사회탐구가 46.6%였는데요. 2025년도에 사회탐구 응시자는 50.3%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과학탐구는 전년도에 49.7%에서 39%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많이 증가한 것은 두 과목 선택 중에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한 과목씩 응시하는 증가가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즉 전년도에는 3.7%였는데요. 금년도에는 10.7%로 인원수적인 면에서도 15,927명에서 47,723명으로 사탐과 과탐을 혼합해서 보는 응시자가 많았던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의 선택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선택자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경제 선택자는 6,030명으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았는데요. 특히 지구과학 1에 14만 2,672명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지구과학 2는 4,500 8명의 선택으로 가장 적은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학 과목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 과목은 학교 교육과정 선택과 동일한 과목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업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의 영역보다 재학생의 1, 2등급 차지 비율이 가장 적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학년도 학력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학년도 3월 전국연합 지역별 응시 현황에서 전북권의 응시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1,866명이 응시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965명으로 전북권에서도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3월 전국연합 응시 과목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의 응시 변화는 29,9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2024년 3월에는 32만 1,493명이 응시하였는데요. 금년도 2025년 3월 응시자는 35만 1,45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목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의 변화가 굉장히 컸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3월에는 미적분이 43.84%였는데요. 금년도에는 38.44%로 많은 감소를 한 반면에 확률과 통계는 전년도에 53.86%였는데 금년도에는 20만 7,722명이 선택을 하여 59.52%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과와 계열별 응시 과목 폐지 및 완화에 따라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확률과 통계 과목 선택으로 돌아선 현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과목이 45.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59.52%로 증가한 것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1등급의 전년도 수능의 비율은 6.2%였습니다. 2024년도에 4.7%, 2023년도에는 7.8%로서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의 비율의 변화가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난이도에 따른 1등급 변화가 굉장히 큰 과목이므로 영어 교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구 영역의 2026학년도 3월 전국연합 응시 과목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탐 과목은 전년도에 비해서 선택 과목의 변화는 없었지만은 응시자의 변화가 굉장히 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수능에서 사탐 응시자는 49만 6,039명이었습니다. 즉 여기에는 재학생과 N수생 등 모든 응시자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학생이 응시하는 연합고사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사회탐구의 영역의 총 응시자는 35만 4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치러지는 2025년 3월 응시에서는 44만 9,468명으로서 거의 10여만 명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탐론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 과목에서 사회문화의 증가가 두드러진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사회문화가 32.85%, 즉 10만 4,742명이었는데요. 2025년 3월 금년도 3월 시험에서는 사회문화의 응시자가 15만 82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만여 명이 증가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학과 계열별 응시 과목 폐지 및 완화에 따라서 사탐 선택자가 급증한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전국연합의 과학탐구의 응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험 2025년 수능에서는 전체 응시자가 37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즉 이 인원은 N수생과 재학생이 합한 응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024년 3월에 과학탐구의 응시자는 28만 5천여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025년 3월 과학탐 응시자는 24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학력 인구가 증가되었음에도 과학탐구의 응시 인원은 많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역시 학과 개혁별 응시 과목 폐지 및 완화에 따라서 과탐 선택자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에서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의 선택자가 많은 반면에 특히 화학원의 감소폭이 굉장히 많은 해였습니다. 전년도 3월에 화학원의 선택이 원 과목에서는 가장 적은 선택이었는데요. 여기에서 12.5%였는데 금년도에는 2만 8천여 명으로 8%의 선택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탐과 과학탐구의 응시는 여러분들의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택 과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은 탐구 영역의 과목별에 따른 표준 점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탐구입니다. 많은 선택지를 받은 생활과 윤리는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목으로 77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치와 법은 표준 점수가 66점으로서 가장 높은 77점과 무려 11점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로서는 화학2가 73점을 받았고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지구과학원은 72점, 반면에 화학원은 65점으로서 과학탐구 역시 만점자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컸습니다. 탐구 영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즉 전년도와 난이도의 편차가 굉장히 커서 전년도의 표준 편차나 응시 현황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목별로 지원 현황과 표준 점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어 영역은요,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139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1점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좀 쉬웠던 관계로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1,055명의 국어 영역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즉 국어 영역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점자가 크게 증가하여 국어 영역만으로는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는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 영역입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전년도 대비 8점이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만점자 수도 증가하여 1,525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수학 역시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변별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미적분 선택자가 많아서 자연계열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응시 과목 폐지에 따른 사탐론이 전년과 같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만점자가 증가하고 표준 점수가 하락한 시험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응시 현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주요 대학의 지원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전북권 주요 대학의 지원 현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의 화두는 첫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였죠. 두 번째는 무학과의 신설 및 증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의대 정원 확대하고 첨단학과 확대의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가 예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하는 학생의 현상이 좀 있었고요. 또한 수험생이 늘어난 것도 주요대 지원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이도가 낮은 9월 모의평가로 수능에서 고득점이나 최저 충족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소신 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즉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대부분 상승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유전공 즉 무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으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 거점 국립대 역시 수험생 확대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66대 1로서 증가하였으며 전남대 역시 전년도에 5.85대 1에서 6.3대 1로 소폭 증가한 해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 대학엔 과학기술원의 경쟁률이 상승하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초등교육과가 최근 5년 동안의 경쟁률에서 최고치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경쟁률이 상승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로 지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가 12.92대 1에서 20.27대 1로 많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논술의 영향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던 대학교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전년도에 26.52대 1에서요. 금년도에 31.94대 1로 많은 경쟁률 상승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수능 최저의 신설로 인해서 내신 지원의 폭이 좀 넓어진 것이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가 31.9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률이 소폭 증가한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추천 전형에 대한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KU 지역 균형 전형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1대 1에서 10.56대 1로 소폭 하락하였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31대에서 9.12대 1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경희대나 동국대, 서강대 등 주요 15개 대학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대학은 역시 한양대학교로 전년도 6.16대 1에서 15.51대 1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역시 서강대학교 전년도 8대 1에서 15대 1로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즉 추천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많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의대 중원과 또는 무학과 또 하나는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과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 대학인 전북 지역 대학의 주요 학과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메디컬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학의 메디컬 대학들은 전북권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7.34대 1이었습니다. 의예과 지역인재 전북권 지역인재는 9.48대 1, 간호학과 전북권 지역인재 10.27대 1, 치의학과 전북권 지역인재 8.06대 1, 약학대학 19.93대 1, 수의학과 10.27대 1, 융합자율전공학부 6.04대 1로 특히 약학대학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4.79대 1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올해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원광대학교는 지역인재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대 증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의예과 호남권으로 선발을 하였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즉 16.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북권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한의학과로 12.83대 1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학대 12대 1이었고요. 한의학과 전북권 인문 쪽입니다. 5.78대 1이었습니다. 치유학과 자연 8대 1, 의학과 전북권 10.67대 1, 간호학과 6.8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우석대학교 평균 경쟁률은 3.97대 1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건 약학과였습니다. 약학과 30.22대 1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한의학과 23대 1, 한약학과 12대 1, 간호학과는 6.8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 지역 학생들이 메디컬을 지원할 때 지역인재 전형을 거의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전북권 학생들의 지역인재 지역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광주 전남권의 대학들입니다. 광주권의 대학에서 의예과 쪽으로 지역인재 가능 대학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교과전형 결과가 좀 소폭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대학별로 상이한 교과 반영 방법 등이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경쟁률 변수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것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모집 지원 시에 꼭 안정지원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에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 실기전형이 있는데 그래도 안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는 것도 생각해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종합전형은 각 대학에 따라 인재상이 다릅니다. 즉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준비한 내용과 각 대학의 인재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대학들이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교과 이수 부분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계열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이수한 교과 부분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원해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는 수능 최저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여러 변인의 영향이 있겠지만 의대 증원하고 무전공의 영향으로 N수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N수생의 증가는 재학생들의 수능 최저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점은 수능과 관련이 깊다는 인식으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능과 수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자신의 성적과 비교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인 어디가를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격 커트라인 점수나 경쟁률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의 평균 성적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통과 비율, 충원율, 실질 경쟁률들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점수를 보면 기준 조건이 최초 합격자인지 또 하나는 최종 합격자인지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최초 합격자 또는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 이 의미는 최초 합격자는 이제 1단계에서 처음에 합격한 자로서 이 최초 합격자는 성적이 최종 등록자에 비해서 많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초 합격을 했다가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점수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는 점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는 좀 동일한 성격의 의미를 지니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50% 커트라인은 합격 등록자 중에서 즉 50%선, 즉 100명을 모집하면 50등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70% 커트라인은 70등의 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시란 매년 바뀌는 입시 환경, 즉 경쟁률, 수능 최저 반응 여부, 전형별 평가 요소, 그 다음에 선호학과, 수능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신만의 권한이자 책무성의 의무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미래의 비전과 여러분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지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학이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에 건너는 희망다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